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보안 처분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보안 처분 중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11월 5일 선고한 2017도 18291 판결입니다. 우선 개념들과 적용되는 조항들을 살펴본 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처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형벌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왜 부과할까요? 먼저 드는 생각은 죄 지었으니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인데 인과응보죠. 이를 응보라고 합니다. 형벌은 이렇듯 응보의 성격을 가집니다. 나아가 일벌백계의 성격도 있습니다. 일벌백계란 죄 지은 한 사람을 벌하여 100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범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뜻에서 일반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형벌은 응보와 일반 예방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아예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가 완전히 미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범죄는 정신병자의 탓이 아니라 정신병 탓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게 그 사람 탓도 아니니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책임이 없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병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 정신병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형벌을 부과하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바꾸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신병자나 범죄자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특별 예방이라고 합니다. 보안 처분은 이처럼 형벌을 보조해서 특별 예방을 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오늘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등도 이러한 보안 처분의 일종입니다. 판례는 보안 처분을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핫목적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핫목적적이란 말은 목적에 합당한, 목적에 어울리는 이런 말이죠. 이 말의 뜻은 행위자가 장래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래서 보조, 행위자의 이러한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지킨다, 안전하게 지킨다. 그래서 아닙니다. 보호 아니죠. 지킨다는 목적에 합당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 처분도 결국 행위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에게 보안 처분을 부과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보안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안 처분에는 정신병자에게 부과하는 보안 처분인 치료 감호가 가장 대표적인데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의 조문에 나오는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형법은
형벌을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이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입니다. 보호관찰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지시, 지도를 받게 하여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 즉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게 재사회화죠. 재사회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대법원 2009년 3월 30일자 2008도 1116 결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서로 구분됩니다. 즉, 보호관찰 명령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인 조건에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 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에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하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모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앞으로는 보호관찰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보호관찰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호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제2호, 제3호, 제3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제3항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다. 제1호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이하 생략하고, 제4호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또 이하 생략하고, 제10호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준수사항이라 부르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법원 등이 따로 과한다고 해서 특별 준수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0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32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가지고 제1호 대표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기타 생략하고, 제8호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 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지금까지의 조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호관찰법 32조 제3항 제4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나오는 것이지 시행령인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보호관찰법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범위 제1항 법원은 형법 제62조 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뭐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나오는 그 조문입니다. 사회봉사를 명할 때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땅콩 회항 사건의 그 사건 때 조현아 씨가 복지 관련 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호관찰법 제62조 제1항인데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제2항 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십니다. 제3항은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호관찰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이고 제3항이 특별 준수사항이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3항이 특별 준수사항인 거죠. 보호관찰법 62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는 준용 규정인데 제1항이 19조 특별준수사항의 규정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렇다면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19조에 나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만 준용될 뿐 보호관찰법, 법률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법률상의 특별준수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선고 2017도 18291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등 무허가 개발 행위를 하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 제한 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습니다. 뭐 이 1심 판결을 하신 판사님의 입장은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뭐 이 속된 말로 하자면 그런 의미로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신 거겠죠. 그리고 2심도 1심에 이러한 그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은 걸까요? 이것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심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 제한 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보호관찰 명령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인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 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 사항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 1심은 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지금 원상복구하라 라는 걸 부과했는데, 이것을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을 그대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갖고 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둘째, 헌법에 따라 보완처분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도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 제62조 제3항과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가운데에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의 것만 준용될 뿐,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그 법률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에 나오는 것이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1심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 제한 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 준수사항을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법 제62조 제3항과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어긋나는 거죠. 셋째, 마지막 이유입니다만 1심이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 제한 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항상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이제는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가 아니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는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지만, 지금 1심이 부과한 것은 그 노력을 넘어서서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즉 2017년 말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따라서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 제한 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이라 보더라도 위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부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4호조 등과 같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과 같은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은 보안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주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